2019년 제4회 관연도 기출보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1차 오염물질은 오염원에서 바로 나오죠. 네, 암모니아나 뭐 이런 성분처럼. 네, 오존이나 네, 이 페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과산화수소 얘네들은 2차 오염물질이에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시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 네, 질소산화물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는 물질이 연소하면서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대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와 산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99%인데 네, 아주 생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죠. 근데 얘네가 일반 상온에서는 결합을 하지 않죠. 얘네가 상온에서 결합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결합을 잘 하는데 얘네가 주로 이게 자동차 내연기관 안에서 결합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어떤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방법으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다단연소를 하거나 그래서 한 번에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근데 연소 이 반응이 두 개가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만 방지를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과잉 공기량을 증대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네, 질소의 양을 더 많이 늘린다는 뜻이니까 과잉 공기량을 이제 줄여야죠. 네. 답은 3번입니다. 다른 건 다 맞습니다. 배출가스 재순환시키고 2단 연소하고 연소 부분 냉각시키면 질소산화물이 좀 적게 발생합니다. 3번 링겔만 농도표 이거 매연이죠 매연. 네. 그 책에 아마 그 어디 파트인가 있을 텐데 링겔만 농도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구획으로 나눠서 네.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는 그 표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너무 진하면 농도가 진한 거고 하얗면 이제 매연이 좀 적다 뭐 이런 걸 표로 나타낸 그런 게 본문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링겔만 농도표는 매연 측정하는 농도 기준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상태. 6.6g을 수증기로 만들 때 부피. 네. 표준 상태는 우선 네. 0도씨 1기압이죠. 네. 물은 이제 H2O 1몰이 네, 22.4리터입니다. 이 조건이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조건을 의미를 해요. 이 0도씨 1기압. 그러면 네. 그냥 비례식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네. 18g 일 때 22.4리터면 이게 6.6g일 때는 얼마냐. 네, 이렇게 해서 x로 이항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8.21리터가 나오겠죠. 네,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뭐냐면 이 표준 상태에서 네, 모든 기체 상태의 물질은 1몰일 때 자신의 분자량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요. 어떤 특정 x 그램 퍼 몰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분자량이 돼 있고 이 부피를 측정을 하면 이게 22.4리터예요. 이거는 개념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세요. 답은 네, 4번이죠. 충전탑에 채워지는 충전물의 구유 조건. 충전물이
네. 만약에 단위 용적에 대해서 비표 면적이 작으면 충전탑이 처리할 수 있는 그 가스 물질이 적다는 얘기죠. 네. 비표 면적이 클수록 보다 많은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헨리의 법칙에 관한 질문인데요. 헨리의 법칙이 이제 P는 H 곱하기 C 결국에 그 분압이 어떤 그 헨리 상수와 농도에 비례한 공식으로 지배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예요. 예를 들어 산소의 예를 들게요. 산소가 공기 중에 너무 많아지면 이게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반대로 물속에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공기 밖으로 나가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너무 많을 경우에 즉 그곳의 분압이 높으면 헨리 상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상을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헨리 상수가 적용이 잘 되는 기체와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기체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얘는 물에 너무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상수가 적용이 되기도 전에 물에 녹아버려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헨리 상수, 그러니까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된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물의 용해도가 낮은 경우가 이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헨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가스는 물에 잘 안 녹아야 돼요. 그래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분압이 너무 높아져서 물속에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용해도가 높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적용이 잘 안 돼요. 물에 잘 녹으니까. 3번이 맞습니다. 네. 자, 7번 가시겠습니다. 열분해. 열분해는 이제 고온 고압 상태에서 분해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고 열분해일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연료 성분이 나와요. 연료, 가스나 또는 그 쉽게 얘기해서 기름 성분, 액체 상태의 그런 연료가 부산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분해를 저는 어떻게 어릴 적에 이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일반 분해에도 호기성과 현기성 분해가 있잖아요. 네. 열분해도 연소에 현기성하다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현기성화 될 때, 네, 여기서 좋은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음식에 여러 가지 원료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각할 때, 연소할 때도 이것도 일종의 열분해는 현기성하다. 그냥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번은 그래서 네. 답은 2번이죠. 네. 기체 상태, 액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온도가 낮아요. 근데 남력이 높습니다. 자, 8번 가시겠습니다. 네. 소각로 내 화상에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 얘는 이제 고정상 소각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것도 뭐 그냥 암기를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각로 중에 하나이죠.
자, 9번. 연소가스의 잉여열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뭐 절탄기, 죄송합니다. 네. 절탄기에 관한 설명인데 이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네. 저도 이 문제가 왜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암기를 해주세요.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연료 절감, 그러니까 그 급수를 이해를 해서 연료가 사용되는 양을 좀 줄여주는 폐열 회수 장치라고 합니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이죠. 10번.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 놉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1mm가 100놉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좀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오존층이 남극에 구멍이 좀 많잖아요. 네, 원래 이 북, 네,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요. 원래 옛날에도 계절적으로 남극 쪽에는 오존층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과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뭐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랬는데 이 지구 대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평균의 두께가 약 3mm 정도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뭐 300 뭐 놉슨이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받는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굳이 표현하자면 지구 대기의 성층권의 오존층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3mm 두께로 지구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남극에는 보통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좀 얇다, 옅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11번 가시겠습니다. 온실 효과의 주 원인 물질 6대 온실가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암기합시다. 이런 건. 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이산화탄소와 메탄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고 이산화탄소가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증가하는 수치가 제일 커요. 이산화탄소 CO2가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입니다. 물. 수증기가 온실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가스 성분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지면 바다가 이제 더워져서 그게 수증기화돼서 지구 대기를 꽉 차면 그때는 진짜 제어 못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가스 성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네. CO2와 메탄이 이제 영향이 제일 크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증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해야 되잖아요. 네. 뭐 탄소 중립에 관련된 뭐 문제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12번 일산화탄소 특성. 일산화탄소는 이제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CO2가 되거나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탄소가 되기도 해요. 얘는 이제 잘 탈 때, 얘는 온도가 낮거나 불순물이 많거나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 자체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산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위험한 거예요. 네, 일산화탄소 한번 발생하면 이게 만약에 CO2로 바로바로 산화된다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질소산화물 촉매 환원법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발생 후 처리죠. 배기가스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는 발생을 막는 거고요. 후처리는 배기가스에서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환원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로 환원되는가 보시면 이제 결국에 질소가스로 환원이 돼서 대기로 날아가겠죠. 대기로 질소가스로 환원돼서 날아가면 뭐 공기 중에 질소 많으니까 큰 문제 있겠습니까? 얘가 문제되는 거는 이제 녹스 상태로 산소와 결합한 게 문제지.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무해화한 다음에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굴뚝의 연기 모양. 얘는 이제 훈증형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뭐 책에 그 대기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굴뚝 모양, 연기 모양을 가지고 이제 표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귀찮으시지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층부 불안정, 상층부 안정. 그래서 연기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굴뚝에서 이렇게 나오면 밑으로는 이렇게 섞이지만 위로는 안 올라가겠죠. 일정 영역 이상 이제 못 뚫고 올라가서.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연기가 잘 퍼지는. 원래 전체가 다 불안정해야 멀리 퍼져서 희석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표면의 오염 농도가 매우 높게 된다. 답은 훈증형이에요. 훈증형. 3번입니다. 15번 보시겠습니다. 집진장치인데 전기 집진장치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공기청정기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세가 많이 안 나가죠.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기기가 비싸면 운영비가 싸고 기기가 싸면 운영비가 비싸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6번 흡착장치, 흡착. 이제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를 이제 흡착장치 16번 대기오염 방지 시설 중 유해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 장치의 종류. 흡착 장치는 이제 흡착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고정층, 이동층, 유동층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촉매층 흡착 장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3.7g/세제곱센티미터. 결국에 종말침 강속도를 구하라. 스토크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의 답을 통해서 단위를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고 그 다음 무게는 이제 킬로그램이나 그램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는데 이제 작은 걸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티미터와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자 직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직경이 이제 5마이크로미터잖아요. 얘를 환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1mm는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1cm는
10의 1승 밀리미터예요. 그러면 1cm는 결국에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겠죠. 그럼 역으로 가면 1 마이크로미터는 결국에 10의 4승분의 1 c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깨끗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점성계수를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점성계수를 환산을 할 때 요건 앞에 건 그냥 무시하고 뒤에 것만 환산을 해서 단위로 맞춰볼게요.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로 바꾸기로 했죠? 그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kg은 10의 3승 g이죠. 퍼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럼 미터 없어집니다. 킬로그램 없어져요. 그러면 10의 제곱과 10의 3승. 그럼 10의 제곱으로 약분을 하면 여기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10의 5승 그람 곱하기 10의 1승 분의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가 되잖아요.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요건 10의 마이너스 4승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값이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람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식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VS는 8 곱하기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 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의 직경의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이제 밀도의 차이인데 이 스토크 법칙이 이제 물일 때랑 공기일 때랑 좀 다른 게 공기의 밀도는 거의 0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공기 중에 침강할 때는 입자의 밀도를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7g per cm 세제곱 하고 중력 가속도 980 cm per sec 제곱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0.27 cm per sec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직경이 20cm, 유효 높이 16m인 여과자루를 사용해서 농도가 5g per 미터 세제곱인 배출가스 1200m 세제곱 per 미닛으로 처리했다. 얘도 이제 단위 환산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과자루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과자루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보기 면적으로 어쨌든 오염된 공기가 뭐 일로 들어오든 뭐 통과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이제 여과자루에 이제 남고 깨끗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 전체의 표면적만큼 먼지가 포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과자루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과자루의 수는 파이 곱하기 직경하고 유효 높이와 그리고 여과의 속도 분의 총 유량. 그래서 총 유량만큼을 그 해당
여가 자루의 겉보기 면적만큼 일정한 주어진 속도로 들어갔을 때 과연 몇 개의 여가 자루가 필요하냐 그것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계산식에 넣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요거를 그냥 쓰겠습니다. 는 파이 3.14 곱하기 이제 직경이 20cm인데 다 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미터 단위로 바꿀게요. 그럼 20cm는 0.2m가 되고요. 곱하기 높이가 16m, 네, 곱하기 여가 속도, 네, 2cm/s인데 속도도 세크 미닛, 세크로 그냥 통일할게요. 얘를 그냥 두시면 됩니다. 대신 센티미터는 얘를 미터로 바꾸면 100cm가 1m니까 2cm는 0.02m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0.02 m per sec. 네. 분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배출가스의 유량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1200 m 세제곱 per 미닛인데, 네, 곱하기, 네, 1미닛은 60세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닛 없애시고, 자, 미터 세제곱 없어지면, 세크도 없어지죠? 네. 그럼 이제 개수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100개? 네. 99.5 뭐 이런 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9.5개니까 0.5개는 한 개를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00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력 집진 장치. 중력 집진 장치는 이제 집진 시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집진 장치이면서 생각보다 효율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긴 한데, 얘를 이제, 이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효율 향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즉, 보다 중력 집진 장치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풀면 좋습니다. 자, 하나의 중력 집진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의 중력 집진 장치는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네, 전체 최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네, 이 높이가 낮고 네, 수평 길이가 길죠. 얘는 수평 길이가 짧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서 나갈 때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떤 게 더 오래 걸릴까요? 당연히 얘가 오래 걸리죠. 기니까. 그쵸? 대신 얘는 높이는 낮아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때 이게 침강하는 속도는 또 짧은 거예요. 얘는 높이가 높으니까 침강하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집진 효율을 향상을 시키려면 중력 집진 장치는 기본적으로 길이를 길게 하고 높이를 낮게 해야 돼요. 얘는 커야 되고 얘는 낮아야 됩니다. 네. 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그것을 묻는 문제이죠. 네. 그래서 침강실의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낮고 수평거리가 길수록 집진율이 높아진다.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질소산화물 발생 억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산화물을 억제하려면 연소가 효율적으로 돼야 돼요. 네, 연소가 효율적으로 돼야 되려면 네, 이만한 공기를 이렇게 쪼개서 여러 개로 연소를 하거나 온도가 너무 고온일 때 이걸 식혀서 낮게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밖으로 배기가스가 나가는 거를 네, 순환시켜서 재연소시키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번에서는 지금 이제 틀린 말은 1번이죠. 네, 과잉 공기량 증가시키면 큰일 납니다. 네, 질소산화물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답은 1번입니다. 21번 활성 슬러지 공법. 사상성 미생물 벌킹이죠. 이거는 그냥 사상성 미생물 하면 벌킹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벌킹은 이제 침강성이 저해되는 거예요. 침강성이 저해되면 침전이 안 되니까 처리가 잘 안 되겠죠. 네, 답은 1번이에요. 22번 카네미유증 하면은 PCB 하면 카네미유증 암기하시고요. 카드뮴은 아프다, 이따에. 네, 비소는 독약이죠. 독약입니다. 비소는. 망가는 이게 뭐 기관지 질병, 파킨슨 증후군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애들은 뭐 시험지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왔었어요. PCB가 많이 나옵니다. PCB는 이제 절연 제품에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물질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카네미유증이라는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때 네,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가 이제 슬러지 부상으로 인해서 침전성을 저해받는 그런 현상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슬러지가 자꾸 수표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질소가스 발생에 기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가스는 이제 그 종말 침전조에서 어떤 현상, 그러니까 탈질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질산성 질소가 최종 산물로 네, 질소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이제 탈질화의 최종 그 메커니즘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 질소가스 때문에 질소가스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종말 침전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N2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질소가스는 물보다 당연히 가볍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기방울처럼 뽀글뽀글 올라와서 슬러지가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는 걸 위로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가 침강성이 저해되고 슬러지 부상, 슬러지 라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탈질 작용으로 인해서 탈질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네,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기준 방울수에 대한 설명. 이제 20도씨에서 정제수를 네, 20방울 적할 때 그 부피가 1mm. 그러면 20방울을 1mm라고 가정을 하면 한번 계산기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1mm를 20방울로 나누면 네, 0.05. 그러면 네, 한 방울이 0.05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배울 때 0.03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 큰 차이 안 나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정시험법에 나온 그런 정의니까 숙지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25번 보시겠습니다. 살수현상 연모타. 연모타는 결국에 이 여제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연모처럼 돼서
여제하고 오염물질하고 이제 잔뜩 차 있어서 냄새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유기물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물을 살수 현상이란 처리 방법 자체가 물을 뿌려요. 어디에다가? 여제에다가 뿌립니다. 여제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형물이에요. 구조물. 그러니까 조형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뭐 여제가 미생물 도포가 잘 되고 뭐 처리가 잘 된다. 그럼 이런 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네, 이런 큰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 여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얼기설기 막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제를 가득 채워놓고서 폐수를 뿌리면 폐수가 이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여제 표면에 미생물을 도포를 하거든요. 미생물. 네, 그 미생물이 폐수를 분해를 하겠죠. 네. 근데 여제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보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처리가 안 되니까 막히고 연못처럼 네. 그런 이제 현기성화가 되고 그러면 호기성화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처리 방법인데 처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파리나 모기 이런 이제 벌레까지 살게 되면 이제 최악이죠. 네. 그래서 유기물 부하량이 너무 적어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 슬러지 내 수분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슬러지의 이제 그러니까 슬러지 안에 있는 그런 수분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각각의 내용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수가 어느 게 가장 잘 되고 어느 게 잘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간극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슬러지 입자와 입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얘는 탈수기로 돌리면 빠집니다. 진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요 슬러지의 한 덩어리를 쪼개야 될 때, 이 안에 있는 이제 내부수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 내부 결합수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물이 잘 처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간국수는 비교적 쉽게 네, 분리할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응집 실험에서 네, 이런 조건으로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을 이제 25ml 주입했을 때 조건이 최적이다. 동일한 폐수를 이런 유량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응집제 양은 얼마인가? 얘는 이 초기 조건으로 나온 그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의 양을 ppm 단위로 환산해서 즉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로 환산해서 여기다가 네, 유량을 곱하면 이제 원하는 그 응집제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2%를 우리가 ppm으로 환산을 우선 하셔야 돼요. 이 미리그램 퍼 리터가 ppm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0.2%를 ppm으로 바꿀 때는 만을 곱하시면 됩니다. 네. 곱하기 10의 4승 이제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겠고 이게 지금 이제 유량이랑 곱할 때 유량의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니까 분자와 분모를 같이 스케일을 업해주면 좀 손쉽게 단위를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2 곱하기 10의 4승 그램 퍼 리터 세제곱인데 네. 여기에 이제 25ml를 주입했고 그 폐수의 양이 이제 500ml
라는 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보면 계산기를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5를 500으로 나누면 0.05죠. 네. 곱하기 0.2 네. 곱하기 0,4개 하면 죄송합니다. 네. 100이죠. 100. 네. 얘는 100g per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100g per 미터 세제곱이랑 2000이랑 곱하시면 되거든요. 지우겠습니다. 깨끗하게. 100g per 미터 세제곱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100g per 미터 세제곱 곱하기 2000 미터 세제곱 per day 해서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람인데 문제의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니까 스케일을 1000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람인데 그람 퍼 데이인데 1000으로 킬로그램으로 스케일 업하면 공을 3개를 지울게요. 네, 그러면 200이죠. 즉 200kg per day의 응집제가 필요하다라는 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8번 육가크롬. 그러니까 크롬이 이제 육가크롬은 독성물질이고 얘를 처리를 할 때 환원제를 이용해서 환원을 시키거든요.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CR6 플러스가 CR3 플러스가 되면 독성이 없어져요.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환원할 때 그 대표적인 환원제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사용하기 적합한 것은 황산 제1철을 사용하면 환원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스토크스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토크스 법칙은 반드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다 1대1로 비례하는데 얘는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경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그쵸? 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랑 계산식 할 때 이제 단위 환산을 통한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 대장균군을 측정하는 주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우선 대장균군이 서식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아시면 문제 푸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장균군은 사람의 대장에 살고 있죠. 근데 왜 대장균군이 우리가 마시는, 음용하는 물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물이 어떤 그 분변성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이 됐을 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지표 미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군이 몸에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 대장균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수인성 병원균의 존재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어떤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의 운전 조건. FMB는 이게 F가 푸드고 M이 미생물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입되는 유기물 양이고, M은 MLSS 미생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FMB가 너무 높으면 이제 유기물이 너무 많은 거고, 너무 낮으면
미생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손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값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해야 미생물들이 들어오는 유기물을 잘 분해시키고 성장하고 또 자체적으로 소멸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유기물 부하가 높으니까 배출수의 어떤 그 유기물 농도가 처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낮으면 네, 유기물을 더 집어넣어도 되는데 공정을 좀 헛돌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F&B를 보통 일반적으로 0.2에서 0.4 킬로리터 활성 슬러지법의 운전 조건 중 FMB는 0.2에서 0.4 kg BOD per 이제 kg mLSS day.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정도의 범위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FMB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F는 이게 이제 푸드의 약자예요. 네, M은 이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즉 미생물의 약자입니다. 이걸 이제 MLS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기물이고 요거는 미생물이죠. 그래서 FMB가 너무 높으면 밥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오염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고 MLSS가 너무 낮으면 미생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이 미생물의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하지 못하겠죠. 네. 반대로 두 번째 조건처럼 이제 미생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조금 더 오염수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좀 공정이 경제적이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영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0.04 몰농도 NaOH 용액. 이것을 이제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을 한다는 얘기는 몰농도의 개념이 몰 퍼 리터거든요. 얘를 미리그램 퍼 리터로 그냥 환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NaOH 1몰이 몇 g인지를 알면 더 좋겠죠. NaOH는 분자량이 23, 16, 1 해서 40g per 몰이거든요. 네, 1몰당 40g이에요. 그러면 이게 0.04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4몰 per 리터 곱하기 이게 1몰당 40g이니까 40g per 몰을 곱해서 단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과 1000mg 환산인자 같이 곱해주면 그람 없어지죠. 그러면 1600mg per 리터가 되는 거고요. 즉 0.04몰 NaOH 용액은 수산화 나트륨이 1600mg이 1리터 속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각각 80과 20%. 이것을 슬러지를 이제 소화 처리한 후에 유기물, 무기물 함량이 각각 50%가 됐다. 소화율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데요. 소화율을 구할 때는 아래 나와 있는 해설처럼 소화 전의 비율과 소화 후의 비율을 알아서 분모 분자로 뺀 것을 나누면 소화율을 구할 수 있고요. 소화 전과 소화 후의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에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함량이 이제 분자로 가고 무기물의 함량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 각각의 소화 전에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을 이제 수치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화 전의 비율이 이제 4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 후의 비율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의 4. 네. 그러면 이제 75%. 즉 소화율은 75%가 된다라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지름이 20m, 깊이가 3m인 원형 침전지, 침전조에서 1시간당 216.7 세제곱미터의 하수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수면적 부하, 즉 단위 면적당 처리해야 하는 어떤 그 부하율을 구하라는 말인데요. 네. 여기 밑에 하단에 설명을 보시면 이제 수면적 부하는 하수량과 면적의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하수가 시간당 들어왔을 때 그것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그 수면적 단위 부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 공식은 이제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이 10m가 되겠죠. 네. 곱하기 10m 곱하기 파이 3.14 하면 314 미터 제곱이라는 이 표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이게 면적이기 때문에 하수량을 416.7 미터 세제곱 퍼 아워죠. 그리고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314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계산기를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416.7 곱하기 24죠. 그러면 뭐 10,000 정도 나오네요. 그럼 얘를 314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31.8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 아래 해설에서는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쓴 거하고 좀 다르겠는데 어차피 답은 똑같습니다. 35번 빛점 오염원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 오염은 크게 이제 점 오염원과 이제 빛점 오염원이 있는데 점 오염원은 어떤 지도상에서 한 점을 탁 찍으면 그 사이트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고, 비점오염원은 넓은 범위에서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토양 전체가 아주 큰 어떤 오염 현상에 의해서 넓은 범위로 오염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점오염원인 경우가 많이 있죠. 답을 보시면 비점오염원은 이제 강우 비가 내렸을 때 오염이 좀 더 배출량의 변화가 심한 특징이 있고, 갈수시의 하천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점오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맞는 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A 공장의 BOD 배출량이 400 이내 인구 당량에 해당한다. 우선 기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폐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 BOD 값을 우리가 환산을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산을 할 때 조건이 이제 1인당 배출하는 BOD 양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50g per 인 1인데 여기 400명이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 없어져서 400 곱하기 50 하면은 이게 2만 그램 퍼 1이죠. 그래서 얘를 네, 이 유량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200 미터 세제곱 퍼 1 대이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그램 퍼 미터 세제곱 네, 그럼 미리그램 퍼 리터 BOD 값으로 같은 동일 단위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두 개 없어지면 2분의 죄송합니다. 공이 두 개가 아니죠. 네, 여기서 2만이니까 네, 이렇게 없어지면 200을 2로 나누면 얘는 100입니다. 100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은 100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죠. 요거 1000씩 스케일 다운이 바로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그램 퍼 리터로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조류를 이용한 산화지법. 네. 산화지법의 개념을 우선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뭐 이제 영어로 나와 있지만 옥시데이션 폰드. 그래서 조류라는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알지죠, 알지. 네. 식물성 플랑크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번식시키면서 광합성을 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햇빛이 되겠죠. 그래서 햇빛이 잘 비쳐야 광합성을 잘 하고 오염물질을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만 제거하는 그 고도처리 공법. 고도처리는 이게 이제 3차 처리라고도 하고, 네. 수질 분야에서 하수 처리를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질소와 인이 배출이 많이 돼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면 녹조나 바다는 적조가 생기니까 이게 부영양화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고도 처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나 또는 질소만 제거하는 공법 또는 인과 질소를 같이 제거하는 공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만 제거하는 공법은 네, 요 공법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공법은 이제 얘는 네,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요 공법이 나와서 이것을 개선한 거죠. 네, 그래서 A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혐기성 그리고 그러니까 unaerobic, anoxic 그 다음에 oxidation 폰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순서대로 연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다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중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거해서 페놀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시료의 보존 방법은 네, 이 문제는 그냥 문제답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공정시험법을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죠. 이 환경기능사 물론 이걸 알면 뭐 다 좋긴 하겠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해서 푸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도시에서 보관하고 H3PO4로
pH를 4도C로 조정하고 황산 제이굴이 1g/L를 첨가한다. 최대 보존 기간이 28일이다. 그래서 공부를 암기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폐수 처리 공정은 보면 이제 호기성이고, 그리고 부착 성장식, 쇠석, 이거는 이제 살수현상이죠. 그래서 여제가 나오면 뭔가 뿌려가지고 그 여제에 붙은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연모타 현상이 일어나서 안 좋다. 단점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MHT를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수거 능력을 계산을 할 때는 인자가 다 나오니까 쓰레기량을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분모 분자에 대입해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10만 명이고 이 인구가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0.9 곱하기 10만을 하면 뭐 아래 나와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1년 365일로 기준으로 쓰레기가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365일을 곱했죠. 그러면 이제 32,850톤이 나오는데 그 MHT라는 값 자체가 이 발생량을 이제 분모로 집어넣고 분자에는 수거 인부 곱하기 작업 시간. 근데 얘네가 지금 작업 시간을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32,850을 기준으로 이제 전체 인부가 50명이죠. 50명 곱하기 8시간 per day 곱하기 300 day per year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3.65 MHT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인구 10만 명인 중소도시에서 총 쓰레기의 양이 이렇게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5톤 트럭으로 운반할 때 하루에 몇 대의 트럭이 필요한지 얘는 이거를 이제 총 쓰레기 양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밀도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쓰레기 값에다 밀도 값을 곱하면 총 쓰레기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킬로그램 단위를 톤으로 환산한 후에 걔를 5톤으로 나눠주면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거는 함정이죠. 큰 의미는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200 미터 세제곱 per day 곱하기 750kg per 미터 세제곱 하면 미터 세제곱 없어지고 200에다가 750 곱하면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15만 kg per day. 근데 이제 톤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공세기 없앨게요. 그럼 150톤이에요. 150톤. 150톤인데 한 대가 이제 5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30대 필요하죠.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이렇게 정수로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30.3대가 필요하다. 그럼 0.3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31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때는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0.1, 0.2, 0.3 나오더라도 요거를 그냥 한 대로 쳐서 30대 플러스 1대, 31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시 쓰레기 조성을 분석. 이거는 이제 그 발열량, 고유 발열량 구하는 듀롱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8100C 플러스 34,250 가로 열고 H-8분의 5. 이건 이제
물에 대한 영향력이고요. 그리고 2250 황 곱하면 값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질 때 함정이 좀 있죠. 질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는 질소 필요 없고요. 회분도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성분만 쭉 넣으시면 되는데 요 식에 이제 30%면 숫자를 바꾸면 0.3이 되겠죠. 그쵸? 0.5%는 공을 두 개를 더 붙이시면 됩니다. 0.005. 네. 이게 다 공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퍼센트라는 건 1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숫자를 바꿀 땐 그 100분의 1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치를 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네, 3939 뭐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바젤 협약. 네, 암기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45번. 네, 인구수 뭐 이렇게 쓰레기 수거했고 밀도가 이렇게 하면 발생량. 네, 그래서 지금 네, 요 값이 일주일 동안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1780 미터 세제곱에 곱하기 0.5톤 퍼 미터 세제곱을 하면 하루에 쓰레기가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미터 세제곱 하면 네, 여기에 0.5를 곱하면 되는데 이 값에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일주일짜리니까 얘를 7로 나눠주면 네,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 단위니까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돼요. 1000 킬로그램 퍼 톤이니까 이렇게 해서 톤이 없어지고 1000이 살아남죠. 그래서 위 값을 계산을 하시면 네, 77만 네, 10, 100, 1000 10, 100, 1000만, 10만 77만 맞죠? 네, 77만 킬로그램 퍼 1 하루에 이만큼 나온다고 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1인 발생량으로 나누려면 인구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50만 네, 그럼 000 000 00 그럼 77을 5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54kg이 하루에 한 명이 배출한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번이죠. MHT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폐기물 쪽에서는 사실 이 MHT 계산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그 양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모로 넣고 분자에는 이제 그거를 수거하는 사람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네, 수거 인부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6,667인 곱하기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이라고 네, 300일 1년에 일한다고 합니다. 이게 MHT가 결국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8시간 300일을 이제 400만 톤 퍼 이어로 나누면 이제 4mht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적환장의 위치. 적환장은 쓰레기를
한 번에 실어 나르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왜냐하면 너무 여러 군데서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중간중간 집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차들이 모여서 중간 집결지에서 큰 차로 쓰레기를 옮겨 싣고 이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거해야 될 쓰레기의 발생량의 그 발생 지역으로부터 무게중심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적환장을 설치를 해야 수송비가 덜 들겠죠. 그래서 먼 곳부터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은 폐기물의 매립 공법에 관한 설명이다. 참 친절하게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폐기물 관거 수송. 관거 수송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이제 모으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문제에 나오니까. 얘는 이제 장거리에는 좀 불필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을 길게 따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 30만 명. 네. 이런 비율로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 밀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쓰레기 총 배출량은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30만 명이 네. 곱하기 1.5kg씩 하루에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네. 밀도로 나누면 그럼 이제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 2개 없애고 뭐 4로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기로 해보세요. 계산기로 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1125m 세제곱 per 1이죠. 하루에 네, 요만큼의 쓰레기씩 배출이 된다. 답은 2번이지요. 인구가 265만 명인 도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1년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 쓰레기의 양을 인구로 나누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우선 요 값을 가지고 이게 1년이니까 이걸 365일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65일로 나누면 이런 네, 무게의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한다라는 값이 나오고요. 요걸 이제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하루에 1.19kg 쓰레기가 발생한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폐기물의 감량화 방안 중에서 네,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발생원 대책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발생한 후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거 노선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통 이제 새벽에 수거를 하고 신호를 안 받는 형태의 운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량이 많은 곳을 먼저 수거하고 발생량이 적은 곳을 마지막에 수거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폐기물 분석 시료를 얻기 위한 그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법과 교사법과 원추사분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구획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분석 시료를 다 가져와서 이것을 10개
그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두께로 편 후에 각 부분을 이제 섹터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각 부분마다 일정량씩 채취해서 하나의 시료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성을 띠는 그런 시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소음의 배출 허용 기준 측정 방법에서 첨간 보정 회로는 어디에 고정해 측정하는가? 첨간 보정 회로의 특성은 A 특성, B 특성, C 특성, D 특성, L 또는 F 특성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사람이 듣는 이제 것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이 A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계는 이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소음을 측정하곤 하지요. 답은 1번이고요. 하나의 파면상의 모든 점이 파원이 되어서 각각 2차원적인 구면파를 사출하여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현상. 어렵죠. 그냥 암기해 주세요.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가청 주파수의 범위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20에서 2만헤르츠예요. 귀의 구성 중에 네이에 대한 설명. 귀는 이제 바깥에 이제 귀 구조를 웨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을 중이 그리고 안쪽을 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웨이, 중이 그리고 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가 이제 귀가 처음에 이렇게 귀 모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면 예, 여기 뭐 이렇게 달팽이관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달팽이관 같은 거 있고. 근데 이제 이관은 이 네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안쪽에 있는 이 구조거든요. 가장 거의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관의 역할은 이 웨이와 중위 사이에 적절한 기압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의 기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소음계의 기본 구조 중에 뭐 이런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도가 지시하는 계기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감쇄기 이거는 레벨 레인지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범위 내로 측정 값을 좀 고정시켜 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레인지를 그래 맞춰준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잘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공질의 흡음재 이거는 소음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그 재료를 의미를 하는데 비닐 시트는 구멍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흡음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